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침이고요. 행복한 아침이고요.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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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과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화시켜야만 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은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돋보기를 안 쓰고 읽었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신인류의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몰려오고 있다. 그들에 의해 세상의 모든 문화, 경제, 사회, 정치가 움직이고 그들 스스로 문명의 표준이 되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문명을 받아들인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 세계 비즈니스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반대로 이 문명을 거부한 기업은 거듭된 쇠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을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 충성 고객 1억 1천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 예, 어디가 1억 1천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이. 예, 호모 사피엔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은 단연코 아마존이다. 그래서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열심히 벤치마킹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95년 인터넷 서점으로 비교적 평범하게 시작한 아마존은 이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2013년 이베이를 넘어서면 미국 내 최고의 온라인 유통기업이 되더니 2018년 9월 4일에는 애플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했다. 사실 온라인 유통기업이 오프라인 유통기업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마존이 거의 유일하다. 알리바바도 대단하지만 이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주의에 힘입은 면도 있다. 아마존은 시가총액 기준 오프라인 유통의 최대 기업인 월마트를 2.5배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성공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유통기업은 아직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열광하는 것.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온라인 유통기업들과는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팬덤이다. 바로 아마존을 키워준 가장 큰 무기 프라임 회원이다. 무려 1억 1천만 명의 충성 고객이 연회비 119달러를 내며 아마존에서 쇼핑을 즐긴다. 검색만 하면 새로운 상품과 최저가가 줄줄이 쏟아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려 13만원이 넘는 돈을 미리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대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마존은 매년 119억 달러, 약 13조 4천억 원이 넘는 연회비 고정 매출을 기반으로 정밀한 최저가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실제로 그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을 정확히 1%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저가 전략을 실현한다. 좋은 가격의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사기를 원하는 호모 사피엔스들에게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된 셈이다. 프라임 회원들의 찬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팬덤은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다. BTS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던 것처럼 아마존도 프라임 회원이라는 팬덤을 통해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셈이다. 아마존이 팬덤을 만들어간 과정을 보면 이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 소비자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읽어볼 수 있다. 아마존은 초창기부터 고객이 플랫폼에 남기는 모든 흔적에 관심을 가졌다. 쿠키라고 불리는 고객이 클릭한 정보들을 분석해 고객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타입인지를 끊임없이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화해 고객별 개인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때부터 고객 집착증 환자라고 불릴 만큼 오로지 고객만을 생각하는 걸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지금도 입만 열면 아마존의 성공은 고객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쉬지 않는다. 엑스피어의 성공 비결은 고객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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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엑스피어의 성공은 고객 덕분이다. 여기다가 엑스피어의 성공은 고객 덕분이다. 마치 BTS가 우리의 오늘의 아미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BTS가 우리의 오늘은 아미 덕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베조스가 집중한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다. 데이터가 쌓이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의 철학은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다. 고객이 플랫폼에 들어와 몇 번을 클릭하고 나면 이 고객은 어떤 물건을 찾고 있구나 하고 프로그램이 판단한 뒤 해당 물건을 추천해준다. 처음에는 낮았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이 점점 발전하면서 올라갔고 팬덤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은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 많은 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별도의 인건비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축적된 고객 데이터의 분석과 관리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내는 사업 분야이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방식을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용하게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한 해안이 놀랍다. 사실 소비자가 아마존의 광팬이 되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먼저 아마존의 팬이 되어 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했다. 이것을 캐시카우로 아마존은 보다 편안하게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드론 택배의 예고. 아마존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스토리는 무인화 기술이다. 무인화. 아마존은 2013년 이미 드론 택배를 고안하고 프라임 에어라는 이쁜 이름까지 붙였다. 물론 실용화까지는 엄청난 난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이슈를 선점하고 모든 이들에게 드론 택배가 아마존에 의해 시작될 것임을 암시했다. 2016년 12월에는 최초 시험 운행에 성공하고 2017년에는 미국 내에서 시범 사업의 허가를 받으면서 상용화에 탄력이 붙었다. 난관은 아직 많이 남았다지만 스토리를 아마존이 선점한 것은 자명하다. 인공지능, 개인화 서비스, 유통의 무인화 전략, 이 모든 기술 개발에 일관된 스토리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든지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들이 열광하며 프라임 회원이 될 만한 메시지이다. 아마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통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광고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마존을 모르는 나라 국민은 거의 없다. 스토리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존의 힘이다. 고객 스스로 뻗뜨리고 싶어 할 만큼의 스토리를 담아 미디어로 만들어 SNS를 통해 확산하고 한번 경험한 고객은 프라임 회원이 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아마존은 잘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공부해야 하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대표 기업인 것이다. 그렇군요. 데이터 신이 되다. 킬러 콘텐츠 데이터 신이 되다. 조직의 DNA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 소비자들은 광고에 의한 소비보다 자발적 팬덤에 의한 소비를 더 즐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성공 여부는 팬덤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이유도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해 성공 요인을 찾아 킬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실 빅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누구나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건 소비자와의 공감대가 클수록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성공한 기업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면 성공 확률은 더욱 높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에서는 카피가 상식이 되어 있다. 마음은 카피할 수 없다. 마음은 카피할 수 없다. 텐센트의 창업주 마화텅은 아예 모든 직원들에게 카피를 하라고 얘기한다. 단 카피를 하더라도 다르게 하라고 한다.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려라. 이게 텐센트의 사훈이다. 그런데 정말 이걸로 될까?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은 카피해도 좋다. 그러나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은 카피할 수가 없다.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디테일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얘기한다. 신을 데려와라. 신은 내가 믿겠다. 신을 데려올 수 없다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데이터는 곧 고객의 마음을 의미한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그의 집착이 잘 나타난 메시지이다. 아마존의 성공도 바로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아마존이 직원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KPI 항목 중 80%는 고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얼마나 고객에 집중하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마존의 고객이라면 당연히 포노사피엔스이다. 그러니 이들이 디지털 문명에 대한 관심과 관련 데이터의 학습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디지털 소비 문명 세계에는 카피할 만한 기업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먼저 읽고 카피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다. 그러나 대강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성공한 기업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대응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디테일까지 철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형식만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진 뜻과 그 형식에서 일어나는 고객의 반응, 기업의 대응 방식에 더욱 집중해야 제대로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디지털 소비 문명에 대한 이해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문명을 어린 시절부터 즐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은 귀히 여겨야 한다. 젊은 직원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사람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스펙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영어 점수를 갖고 있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활발히 한 인재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소비 문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킬러 콘텐츠는 종합예술이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스펙이나 시험 성적보다는 기존 조직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6에서 10회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고 3개월간 면접을 보는 게 기본이다. 신입사원이 그렇다. 매니저급 인재를 뽑을 땐 훨씬 더 많은 인터뷰를 한다. 한 사람의 인재가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그런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한 결과다. 이들이 뽑은 인재는 당연하게도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어려서부터 유튜브를 즐겨보고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유튜버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을 잘 활용해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한 사람들. 유행한 게임과 특성과 소비자를 끌어들인 성공 요소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존이 왜 다른 플랫폼에 비해 매력적인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인재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기획이나 개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어떻게든 스카우트하고 싶은 인재가 된다.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게 배려하는지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뛰어난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킬러 콘텐츠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종합예술가도 같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혁명가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의 문명 변화를 보면 한 사람이 인류 문명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런 스티브 잡스도 한동안은 애플에서 쫓겨난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람은 조직 문화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직 문화 자체가 이런 인재들을 용인할 수 있도록,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회사가 인재를 뽑는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게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적용하자. 조직 내 승진 시스템에도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직원들의 SNS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KPI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미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경직된 승진 시스템을 보유한 대기업들도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조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에서부터 혁신의 정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끊임없이 시장 변화를 학습하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고객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 그것도 가장 최신의 것을 이용해야 한다. 시장 혁명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속도에 맞춰 조직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목표점은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만드는 일이다. 공감 능력이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기본 소양이다. 중국의 추진력, 지령으로 움직이는 15억. 중국은 디지털 소비 문명에 가난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잘 보려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해 선진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는 생각이 있다. 기술적인 면이라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 문명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다. 비록 미국에서 시작된 디지털 문명을 카피해서 시작했다지만 중국은 놀라운 추진력으로 미국보다 더 빠르게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소비 문명 변화의 방향을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 중국을 카피하라! 중국을 카피하라! 주인공이 외계인이어도 본다? 화폐 없는 시장으로 간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진짜 이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쵸? 재미있는 책은 어떤 책이 재미있을까요? 또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벌써 순식간에 이거 후딱 진작에 다 봤을 텐데, 그쵸? 예, 중국을 카피하라. 예, 중국이 디지털 소비 문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것은 2012년이다. 그 상징이 우버 차이나이다. 2012년 중국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전격 허용되었다. 물론 우버 차이나 외에 디디다처와 과이디다처가 함께 출범하며 경쟁 구도를 취했다. 그렇더라도 놀라운 결정이다.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택시 업계는 몰락한다는 게 이미 우버가 확산된 도시에서 확인된
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깜짝 놀랄만한 전격적인 시행에 놀라 중국 학생들에게 묻게 되었다. 중국의 택시 회사들은 괜찮아 우버 실시한다는데도 중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교수님, 저희는 공산당이에요. 정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당의 지령입니다. 그 대답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했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은 15억 중국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것이다. 오늘부터 택시는 폰으로 불러 타고 요금도 폰으로 결제하라.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을 표준으로 선택하겠다는 메시지를 온 국민에게 전한 것이다. 그 이후의 변화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이다. 우리는 불편해서 잘 쓰지 않는 QR코드 인식 방식을 15억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택시는 물론이고 편의점, 식당, 백화점 할 것 없이 물건을 사고 돈을 내야 할 때면 너도 나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지방도시 버스 매표소에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하고 표를 받아가는 자동 서비스 판매기만 덩그러니 놓여있어 현금으로 표를 사기도 어렵다. 모든 자판기는 현금 결제기가 아예 없다. 오로지 스마트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중국에선 지금 15억 인구가 사용한 수천 개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 혁신을 거듭하며 디지털 소비 문명의 플랫폼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 15억 소비자가 있으니 매출 신장도 엄청나다. 지난 6년간 중국이 보여준 디지털 소비의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의 서민식당에 가서 우리 돈 4,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냈더니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안 되냐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만큼 현금보다 스마트폰 결제가 표준이 된 것이다. 심지어 상하이에 있는 거린들은 목에 QR코드를 인쇄한 표식을 걸고 다닌다.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 폰으로 찍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거린이 QR코드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을 실제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이다. 이미 그렇게 생활한 지 6년이 넘었다. 혁신이 일어난 건 당연하다. 그 사이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선진국의 기업들이 빠르게 몰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엄청난 로드숍을 자랑하던 이랜드도 퇴진했다. 일본 기업들도 유럽 기업들도 유통업에서는 거의 맥도 못 추고 철수했다. 디지털 소비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은 거의 다 몰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개방과 경쟁이 보장된 영역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인공이 외계인이어도 본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기업과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근간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경쟁이 될 수 없다. 중국의 소비 문명이 이미 호모사피엔스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온라인 매출은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도 미국 전체 온라인 매출의 10배를 기록한다. 중국의 공산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디지털 소비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중국 디지털 소비 이벤트의 상징인 광군제도 2017년 매출 1,700억 위안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도 2,135억 원 위안을 기록하며 27%의 매출 증가를 보여줬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소비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할 정도다. 이런 변화는 미디어 소비 패턴에서 이미 예측된 바 있다. 2013년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SBS 제작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TV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가 주인공이 외계인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콘텐츠를 얼마나 수용하기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할 수 없이 인터넷 전용 TV인 바이두의 iQIE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21편의 드라마를 무려 37억 명이 시청하며 방송업계를 경악시켰다.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의 실시간 상영을 중단시킬 정도로 그 여파는 강력했다. 2015년 등장한 태양의 후예는 한중 합작 드라마로 방송 허가를 받았다. 역시 지상파 TV가 아니라 IH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때 16편의 드라마를 45억 명이 시청하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발표에 따르면 45억 명 중에 80%가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시청했다고 한다. 중국의 미디어 소비 문명이 얼마나 급격하게 포노사피엔스 문명으로 전환되었는지 실감케 하는 데이터이다. 스마트폰으로 물건값을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는 문명이라면 소비의 중심지도 결국 스마트폰 문명으로 이동한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블룸버그가 발표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탑10을 보면 이들의 문명이 다시 또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알리페이, 안드로이드, 위챗, 하웨이, 마이크로소프트, 타오바오, 인텔, 메이루안, 디엠핑, QQ, T몰. 10개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로 모두 IT 기업이다. 나머지는 전부 중국 기업인데 모두 스마트폰 또는 SNS와 관련된 기업과 서비스 브랜드이다.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메이투안 디엠핑이다. 음식 배달에 우리로 보자면 배달의 민족이다. TV나 광고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들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소비 문명의 플랫폼들이 채워졌다. 2017년까지 5위에 유지하던 애플도 11위로 밀려났다. 4위였던 IKEA는 37위로, 6위였던 나이키는 44위로, 8위였던 BMW는 46위로 급락해버렸다.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 문명의 트렌드를 보여준 결과이다. 화폐 없는 시장으로 간다. 중국의 소비 문명은 미국을 카피해서 만들어진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그 속도나 응용력은 미국보다 더 빠르고 과감하다. 중국 정부는 미국보다도 더 개방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기업들의 등장과 디지털 소비 생태계를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소비 문명의 변화를 위기보다는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이 크다. 세계 탑10 기업에 이름을 올린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 혁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원칙적으로는 중국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다. 엄밀하게는 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공들여 키우는 상징 기업들이다. 덩샤오핑,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는 흰 고양이든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실천하는 증거다. 중국은 자신들이 현재는 제조의 강국이지만 미래는 디지털 문명의 강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1대1로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중국 중심 시장 생태계를 건설하고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시장으로 전환하여 화폐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은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것인데 중국이 세계 시장의 50%를 거대 중화 경제권으로 만들고 이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금융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2040년경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꿈을 실현하기까지 엄청난 견제와 많은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하는 시장 변화의 방향은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들의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도태된다. 중국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장도 어렵다. 대륙의 디지털 소비 문명은 결국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타오바오몰에서의 해외 직구나 광군제 해외 직구 매출이 매우 상승한 것이 이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한 답이 숨어 있다. 샤오미의 의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중국 시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데다 시장의 다양성도 풍부하다. 그러니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욕심나는 시장이다. 게다가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으로 급격히 전환 중인 시장이지만 오프라인 시장도 여전히 매력적인 거대 시장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니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타깃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해둬야 한다. 중국의 성공한 벤처들은 소비자 중심 전략을 충실히 실천한 기업들이다. 샤오미의 시프트 전략. 대륙의 실수로 유명한 샤오미의 전략은 호노사피엔스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한다. 샤오미는 애플의 모든 것을 카피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한편으로는 참 뻔뻔한 기업이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애플처럼 멋있는 제품을 내 고객들에게도 모두 들게 해주고 싶었다. 단 놀랍도록 싼 가격에 놀랍도록 비싼 제품을 실제로 샤오미는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도 놀랍도록 세련된 제품을 애플을 모방해서 이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창조 기업인 애플이야말로 팬덤 소비를 일으킨 원조 기업이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하는 건 가장 확률 높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카피한 다음이다. 한 번의 센세이션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린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 고양이를 잘 그렸는데 이제 이 고양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매력있는 브랜드로 정착시키느냐가 문제다. 샤오미는 타깃 고객을 오직 호노사피엔스로 명확히 한다. 사업 초기부터 오프라인 유통은 아예 포기해버렸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온라인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업 초기 소비자 게시판에 소프트웨어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올리면 거의 3일 내에 보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대응 전략은 샤오미를 성공시킨 가장 큰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땐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적극 대응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팬텀 형성에 가장 좋은 전략인 게 알려져 있던 때이다. 그렇더라도 그거를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독자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가져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꿋꿋하게 실천한다. 물론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한 이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진출한다. 샤오미 스마트폰이 제법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며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한다. 액세서리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기에 적당한 대상인데다가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면 고객을 놀라게 할 포인트까지 갖춰진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팬덤을 확장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한 것이다. 대륙의 실수라는 명작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샤오미는 가성비의 상징인 브랜드로 등극한다. 놀라운 가격의 스마트폰 충전 배터리,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밴드, 스마트폰으로 체중을 기록해주는 스마트 체중계,
이제는 스마트 홈의 플랫폼까지 개발해 이 모든 제품을 연동시켜 앱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시스템까지 판매하고 있다. 광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스토리 마케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팬덤을 늘려 소비자를 확대해 나가는 디지털 플랫폼 전략의 정석을 실천 중인 것이다. 샤오미는 광군제 이벤트에 집중하면서 2018년 11월 11일 하루에 무려 52억 위안 약 8,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 모든 전략도 바로 고객 중심 비즈니스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디자인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컨슈머만큼은 만족시키고 말겠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 단계에 진입하고 비즈니스 조직도 경험이 축적되자 2018년 7월 샤오미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 아직 상장 초기인 샤오미의 시총은 이미 543억 달러 약 61조 원을 넘어섰다. 상장 후 매출도 크게 성장하면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자본과 시장이 모두 샤오미가 안정된 비즈니스 세계를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샤오미는 최근 인도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중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인 인도에서도 명확한 타깃 고객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성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소비 세대를 중심으로 샤오미의 팬층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팬덤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들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기업의 가치와 지속 성장을 결정한다는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샤오미도 입증한 것이다. 물론 테크 기업의 핵심은 기술력이다. 결국 팬덤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들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느냐 기업의 가치와 지속성장을 결정한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물론 테크 기업의 핵심은 기술력이다. 삼성전자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화웨이처럼 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나 압도적 기술 격차로 승부할 수 있는 분야는 흔하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가전, 스마트홈 등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제품은 이제 그 기술력의 격차가 크게 의미 없다고 할 만큼 좁아져 버렸다.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갖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갈수록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다. 샤오미도 위기는 마찬가지다. 오포와 비보의 약진으로 디자인, 성능, 가성비에서 자신 있다던 포지션이 애매해졌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 초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셈이다. 앞으로 또 어떤 강자가 등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시대일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팬텀의 힘이다. 그래서 고객 중심 경영, 아니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경영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알리바바의 신소매 온 오프라인이 결합하다. 이 책은 정말 읽기가 저는 너무 어려운 책이네. 우리 김승호 회장님 돈의 속성 이런 책들은 그래도 쉽게 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건지 말이 너무 딱딱한 건지 하여튼 제가 부족한 건지 하여튼 네 아주 이 책을 오늘 이렇게 이만큼 읽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